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으로 어닝쇼크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모바일과 가전 부분의 선방으로 적자를 면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 소식에 오늘 코스피는 1.27%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품질을 강조해왔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뚝심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상을 휩쓸며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오늘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불황으로 어닝쇼크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모바일과 가전 부분의 선방으로 적자를 면한 모습입니다. 첫 소식 윤혜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4년 만에 1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1분기 잠정 매출 63조 원, 영업이익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9%, 95.75%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업계는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4조 원을 웃도는 영업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램, 낸드 가격 하락과 함께 고객사의 재고 조정, 구매 심리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수요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 계획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밝히며 감산 계획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삼성전자는 DS 부문의 적자에도 모바일 경험 부문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적자 전환을 면했습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전작 대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덕분입니다. 유럽은 전작 대비 1.5배, 중남미는 1.7배 등의 성장세를 기록했고 국내에서도 100만 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S23 시리즈의 고가 모델인 울트라의 판매 비중이 60%로 높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패널 가격 하락과 비용 효율화로 가전 부문도 소폭 개선되며 완제품 판매 선방에 적자는 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 소식에 오늘 코스피는 1.27% 상승한 2,490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투자자들은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주의 질주에 코스피가 1.27% 오른 2,490.4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반도체주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는 기조를 유지했던 삼성전자는 이날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감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33%, 6.32% 올랐고 이외 다른 반도체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보고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용보고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향후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방향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24만 8천 명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하고
3월 실업률은 2월과 같은 3.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한 주간 0.55% 오른 2490.41포인트에 코스닥은 3.84% 상승한 880.0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고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기관만 매도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어닝 시즌이 다가온 만큼 개별 기업의 전망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연구원은 개별 종목 차원에서는 어닝 시즌이 중요하다며 분기 실적 자체보단 향후 실적 개선 기대를 높이는 세부 지침 제시 여부가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세계에서 권위 있는 자동차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동안 품질을 강조해왔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경영 철학이 빛을 발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에 권위 있는 자동차상을 석권했습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의 아이오닉6는 2023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비롯해 세계 올해의 전기차,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아이오닉5로 같은 상을 받은 현대차는 이로써 2년 연속 3관왕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차그룹은 세계 유수의 자동차 관련 상을 받으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아 EV6는 2022 유럽 올해의 차, 2023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됐고 EV6 GT는 이번 어워즈에서 세계 고성능 자동차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안전 부문에서도 호평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아이오닉5와 EV6, 제네시스 GV60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충돌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정의선 회장의 품질 경영 결과물이라는 분석입니다. 정 회장은 품질과 고객 신뢰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로 대표되는 전동화 체제 전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 품질은 특정 부문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입니다. 상품의 기획, 그리고 설계, 생산, 판매, 애프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품질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만족을 넘어서는 감동을 드려야 합니다. 우수한 상품성을 앞세운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총 판매 684만 5천 대를 기록해 사상 첫 빅3 진입에 성공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신형 코나 EV, 아이오닉5N, EV9 등 다양한 신차를 통해 올해도 자동차 시장에서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오늘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당장 서울 주요 단지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서울 분양권 시장이 다시 활기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전매란 청약 당첨으로 얻은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울 지역은 2017년 이후 6년간 전매가 제한돼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택지나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역의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며 공공택지,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3년이 적용됩니다. 전매 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되면서 서울 주요 아파트 13개 단지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밖에도 오는 13일부터 하나포레나 미아, 8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장의자이 레디언트 등 전매 제한 완화가 적용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일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 전매가 불가능해 유의해야 합니다. 전매 제한 규제 기간이 짧아졌다고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 기간이 그보다 긴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기간 동안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매 제한 완화가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 실거주 의무 규제와 전매 제한 기간 완화가 동시에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기간이 더 긴 규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때문에 지금처럼 실수요를 중심으로 매매 시장이 재편된 상황에서는 지역적 양극화가 차츰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물이 늘어나는 것과 금리 등 외부 환경 요인의 영향이 여전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여행업계는 지금 엔데믹 이후 돌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호텔에서는 서비스질 향상과 편의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호스피탈리티 솔루션 서비스의 필요성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산업이부 이호진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 일상 중 가장 큰 변화가 아무래도 디지털 전환이잖아요. 그런데 이 호스피탈리티 서비스 측면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호스피탈리티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연결입니다. 예. 호텔의 예약부터 이동 과정, 숙박, 관광지에서의 액티비티, 외식 등 서비스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호 연결하고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최근 디지털화된 서비스들이 여러 업종에서 일반화되다 보니 겉모습이 화려한 호텔도 막연하게 디지털화돼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아직 아날로그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수기로 진행되는 작업도 많은 상황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동안 개선되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호텔 관리자 또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전환의 목적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서는 호스피탈리티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게 좀 실감이 되지 않는데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기존 호텔의 숙박 과정을 생각해보면 수기로 체크인 카드를 작성하고 카드키를 받아 객실에 꽂고 룸 서비스가 필요할 땐 프론트로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 이후엔 이러한 전 과정이 모바일을 통해 진행 가능해집니다. 고객은 모바일 또는 키오스크로 체크인을 완료하고 체크인 시 발급받은 모바일 링크를 통해 객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조명 콘솔 박스를 사용할 필요 없이 핸드폰으로 조명과 냉난방을 조절하고 필요할 땐 외국어로 자동 번역되는 룸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에서 나가기 전에는 호텔 엘리베이터를 미리 불러놓을 수도 있고 호텔 인근의 식당을 예약하거나 이동수단을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전보다 편리하게 호텔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호텔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디지털화로 인한 이득이 있다면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관리자들 역시 객실 예약 등을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기존에는 호텔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예약이 이뤄지면 프론트 직원들이 수기로 빈 방을 찾아서 객실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양한 온라인 예약 플랫폼이 생겨나며 예약이 유입되는 경로가 많아지다 보니 예약이 중복으로 진행되는 등 수기로 예약을 받는 시스템의 한계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호텔들은 PMS,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받아 다양한 경로로 유입되는 예약을 통합해 관리하고 객실 가격 설정, 공실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업계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입장에서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수기 업무들이 많이 사라졌고요. 이를 통해서 직원들이 고객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고객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여러 경로로 유입되는 많은 예약들을 채널 매니저를 통해서 손쉽게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단순 업무를 줄일 수 있었어요.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좋은 것은 알겠지만 이 디지털화를 하려면 전문 IT 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서비스를 호텔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스피탈리티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탈리티 솔루션 서비스 기업들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스피탈리티 솔루션 서비스 기업들은 호텔 숙박용 SaaS를 제공하는데요. SaaS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할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골라 체험해보고 사용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에서 호스피탈리티 솔루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 사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우선 야놀자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야놀자 클라우드는 170여 개국에 60여 개 언어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보유한 솔루션 라이선스 수만 지난해 기준으로 8만 개 이상입니다. H2O 호스피탈리티 역시 숙박, 레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호텔의 디지털 시스템을 제공하는 솔루션 기업입니다. H2O 호스피탈리티는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국내 관광업계 최초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중동의 유럽 사업을 총괄하는 지사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호스피탈리티 솔루션 서비스가 더 원활하게 적용되려면 사업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의 솔루션 서비스들은 온프레미스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소프트웨어 전체를 구매해야 했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인력도 필요해 비용도 비쌌고 유지 보수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솔루션이 제공되며 비용도 저렴해졌고 사업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만 골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습니다. 서비스상 문제가 발생했을 시 원격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해지는 등 과거에 비해 현재 솔루션 서비스 제공은 갈수록 편리해지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아직 솔루션 서비스 도입에 벽을 느끼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네, 오늘은 호스피탈리티의 디지털 전환과 솔루션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 이호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7%대까지 올랐던 은행권 예금 금리가 이달에는 3%대까지 뒷걸음질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기준금리인 3.5%보다도 낮은 상품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예금 금리는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기준 5대 시중은행들의 12개월 정기예금 상품들. 오늘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3% 중반대를 넘는 상품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2.95% 등 현재 기준금리를 밑도는 상품들까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12개월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지난해 11월 고점을 찍은 후 4개월째 급격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개월 만에 3%대로 다시 내려앉은 금리는 지난달에도 3% 초중반대로 또 한 번 하락했습니다. 여론의 비판에도 예금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은행 관계자는 예금금리는 곧 조달 비용으로 대출금리와 밀접하게 연동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당국의 압박으로 대출금리가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는 예금금리를 낮춰 적정 순이자 마진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대출금리를 내려야 되고 적정 이익을 위해서 예금을 내려가야 되고 또 최근 부동산, 채권 등 투자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에 예금 금리를 높게 설정해 예금 자금이 몰릴 경우 운용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힙니다. 즉 은행들이 현재 유동성 확보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현재 상황에서 예금 금리가 당분간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를 일은 없을 것 같다. 시장 금리도 현재 금리 수준 내외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 4일 기준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903%로 내리는 등 하향세를 보이는 시장금리, 그리고 전 금융권의 상생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당국의 행보를 고려할 때 예금금리가 4%에 도달하기는 당분간 힘들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마크로젠이 글로벌 유전체 분석 기기들을 도입하면서 이전보다 더 정밀하고 더 많은 데이터 처리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유전체 검사를 대중화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와 정밀의학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얇은 기기가 내려와 채취한 유전체를 다른 분석기기로 옮깁니다. 최근 마크로젠이 도입한 기기 팩바이오 레비오가 유전체 분석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마크로젠은 아시아 최초로 유전체 분석 시스템 레비오를 국내 도입했습니다. 레비오는 염기쌍을 연속으로 길게 읽을 수 있어 정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레비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낮은 단가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생산해서 그러면 고퀄리티의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희귀질환 또는 난치병에 대한 신약 개발 같은 부분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람의 장과 피부, 구강 등에서 수집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면 신규 고객 수요까지 공략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마크로젠은 미국 일루미나의 최신 초정밀 유전체 분석 시스템인 노바식 X+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기는 한 대당 연간 8,000명 분량을 처리할 수 있었던 유전체 분석 처리량을 연간 2만 명 이상 늘렸습니다.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 최신 기기 도입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마크로젠은 보건복지부의 유전자 검사기관 공식 인증을 획득한 후 유전체 분석기기를 꾸준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이오 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생산과 수출 장벽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힌 것도 유전자 분석 플랫폼 출시를 앞둔 마크로젠에게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최근 정부가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유전체 분석 기술 발전은 바이오 분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버스의 박세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보육원에 끌려간 러시아 소녀가 간신히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샤는 작년 4월 학교 미술 수업에서 그린 그림으로 인해 아빠와 생리별을 겪어야 했는데요. 당시 마샤가 그린 그림에는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가족에게 날아드는 모습과 함께 전쟁 반대, 우크라이나의 영광을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마샤와 아버지는 러시아 당국의 표적이 됐고 마샤의 아버지는 SNS에서 전쟁을 비판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어린 소녀 마샤 가족의 재결합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명의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요거트 공격을 받고 체포됐습니다. 상점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히잡을 쓰지 않은 두 여성에게 한 남자가 말을 거는데요. 실랑이가 이어지더니 이 남자, 두 여성의 머리에 차례로 요거트를 집어 던집니다. 이란 사법부는 히잡을 쓰지 않고 공개 장소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쿠르드족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금돼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발견됐습니다. 해저가 보이는 아주 깊은 바닷속, 고요히 물고기가 유영하는 소리만 들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일본에서 무려 해저 8,336m에 사는 물고기가 촬영된 모습입니다. 곰치과에 속하는 이 물고기는 몸이 젤리처럼 유연해서 높은 압력에서도 잘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요. 10년 이상 연구에 몰두해온 연구진은 곰치를 발견하고는 경이롭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도 더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 사람들이 모르는 심해 비밀을 간직한 채 사는 물고기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세계적인 영화 음악의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가 향년 71세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에 삽입된 이 레인이라는 곡으로 류이치 사카모토는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작곡상을 받았습니다. 인물의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한 수많은 명곡으로 삶의 위로와 여유를 줬던 류이치 사카모토. 직장암 투병 중에도 연주와 작곡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생전 그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문구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할 것입니다. 이상 글로벌 워치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달 말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 공식 초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연설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LG전자가 올 1분기 1조 4,974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날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의 2배에 달합니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앞서게 됐습니다. 미국 행정부 2인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하나솔루션 달튼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은 내년까지 일자리를 2,500개 이상 창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5개 자회사 전체를 방문하며 현장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 벤처 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황사가 유입되면서 밤사이 전국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경상권은 오전에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주말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로 떨어지겠고요. 일부 내륙과 산지는 영하권을 보이며 춥겠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을 보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3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청주와 세종 16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속초와 강릉이 낮 기온 16도 보이겠습니다. 한편 내일 강원 산지는 순간 시속 90km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3도 보이겠고요. 한낮에 16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전해상의 물결 최고 3.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